자, 이번 주 주제는요, 부동산 초보자 어떤 종목부터 접근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부동산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잘 몰라서 아파트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과연 어떤 종목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사실 많이 해왔거든요. 뭐 다른 것도 좀 찝쩍거리기도 하고.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 분명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해서 답을 내려야 될 텐데, 절대 부동산 초보자가 스스로 답을 내리기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하나도 제대로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이거를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리고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러 가면 이 강사는 이게 좋다고 하고, 또 저 종목을 들으러 가면 저 강사는 저 종목이 좋다고 하고, 자기가 하는 것들이 자꾸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도 그 모든 걸 다 해보고 이게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가 될 것인가, 변호사가 될 것인가, 변리사가 될 것인가, 뭐 운동선수가 될 것인가, 뭐가 어떤 전문직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야, 그걸 다 해본 애한테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걸 다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단 말이죠. 부동산도 조금씩 경험을 해봤을 수는 있지만, 특정 분야를 진짜 그 시대에 진짜 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들을 다 해보기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그 주위를 힐끔힐끔 곁눈질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남들은 딴 거 하면서 돈 쉽게 나보다 더 많이 벌고 있는 거 아닌가? 나만 이 엄하게 돈 안 되고 돈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계속 막 물속으로 뽀로록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이걸 좋아하고 이걸 잘하니까 이게 좋습니다라고 한 거지, 뭐 다른 것들보다 이게 무조건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시를 든 건데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콩나물 국밥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쉽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빨리 맥주 가게로 전환하는 게 더 나은 선택 아닐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은 뭐냐면 콩나물 국밥 가게도 제대로 운영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업종 전환을 지금 계속 기웃기웃거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분명히 겹치고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손님을 접대하고 영업하고 광고하고 이제 음식이라는 이제 기본적인 컨텐츠에 집중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다들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겹치는 게 많고 이제 조금씩 다른 분야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음식 하나 잘하는 백종원 같은 사람은 자기가 안 해본 것도 사실은 거의 다 컨설팅이 가능하잖아요. 가이드 해줄 수 있고 조언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종목에 대한 걸 고민할 때는 저는 항상 그 근본을 쫓아가요. 모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이 다 똑같은데요. 내가 이 종목을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사실은 어떤 종목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시의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러 가지 부동산 종목들이 있는데 그 부동산들의 시의 차익은 왜 발생하는가? 그걸 알면 어떤 종목이 그럴 확률이 더 높은가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것들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동산에 있어서 시의 차익은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다 라고 저 스스로 정의하고 있어요. 불균형. 분명히 불균형이 발생할 거예요. 이거 사회현상이기도 하고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기계가 하거나 로봇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불균형의 조금 이제 좀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거나 뭐 그 반대거나 뭐 그럴 때 불균형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시세가 하락이 아니라 상승을 하려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야 돼요. 뭐 가끔씩 부동산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뭐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이런 이야기 하죠. 아, 그러면 입지 이런 것들을 수요 공급보다 위로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웃긴 이야기예요. 왜냐면 더 좋은 입지에 살고 싶은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입지는 수요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수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동산은 뭐 개발 호재가 너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뭐 개발 호재에 의해서 역세권이 땅 된다. 중요하죠. 그랬을 때 이런 개발 호재에 의해서 입지가 좋아지는 그런 입지가 좋아지려고 하는 곳을 살고 싶은 수요. 그런 곳이 이제 그것도 수요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들은 수요 안에 다 들어가요. 엄밀히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불균형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것. 그럴 때 불균형에 의해서 시세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불균형의 정의를 좀 더 해보면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시세 차익이 이제 발생하는 것인데 현 상태가 유지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부동산이 동일한 인플레이션으로 똑같이 오르거나 똑같이 하락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현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꼭 시세가 유지된다고 해서 유지가 아니라 그냥 다 오르거나 다 내리거나 대신 똑같이 그러면 되게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균형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차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또는 하락할 때 차별적으로 하락한다. 그게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균형에 의해서 부동산은 사이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부동산 사이클에서 핵심은 결론적으로 수요인 거예요. 공급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어떨 때는 공급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해요. 근데 그 의미보다 수요가 훨씬 더 복잡하고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부동산 사이클에 있어서 핵심은 수요인 거예요. 수요. 그럼 잘 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생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은 뭐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주택 하나, 상가 하나, 논 하나, 또는 이제 뭐 과수원 하나, 도로 하나, 그리고 지입사업센터 하나, 하나씩 다 있는데 하나만 딱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딴 거 다 못 사고 하나만 사야 돼. 아마 주택을 살 거예요. 우리 어딘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부동산 종목 중에서 우리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거는 결국은 주택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5천만 가구 중에서 등부치고 사는 집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게 자가든 임대든 간에 말이죠. 과수원이나 논밭이나 상가나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은 많아도 지금 내가 등부치고 자는 집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논은 있어야 밥을 해먹지만 그 논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죠. 누가 대표적으로 하나씩 크게 가져가지고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요가 많은 종목이 바로 주택이에요. 주택.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것도 주택이에요. 왜냐면 그게 수요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불균형의 크기가 결국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되는 시의 차익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막 정리되기 시작하죠. 가장 큰 시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불균형이 발생하는 녀석이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주택이라는 거죠. 물론 특이사항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주택은 태생이 얘는 시세 차익형이에요. 시세 차익형이다. 그리고 주택에는 정말 다양한 주택들이 있는데요. 여기 뭐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 주택이에요.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라고 보는 것들,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뭐 되게 복잡하고 헷갈려하는 것도 있지만 뭐 큰 의미는 없어. 그냥 단순히 법률상으로 층수가 몇 층 뭐 이상 이하 뭐 이런 걸 가지고 사이즈가 얼마 이상 이하를 가지고 그냥 이름 대충 만든 것 뿐이거든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디 살고 있어요? 이 많은 주택 유형들 중에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거주를 해야 된다면 어떤 곳에 거주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5년 뒤에 어디에 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아마 거의 뭐 90% 이상은 저기 뭐 정년퇴임 해가지고 저기 이제 공기 좋은 데 가서 이제 단독주택 딱 지어가지고 농사 조그맣게 지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도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아파트에 거주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현실 때문에라도 말이죠. 꿈은 이제 좀 다양하게 꿀 수는 있겠지만요. 자, 그래서 주택은 결국은 대다수가 아파트가 주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파트가 대한민국에서 절대적인 수요가 받쳐주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아파트는 부동산 공부의 시작으로서 참 무난한 녀석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라는 거를 또 이렇게 막 펼쳐보면 하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구축 아파트도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 뭐 분양권 이런 것들도 있죠. 어떤 투자해야 되죠? 이것들이 다른 건가요? 재개발 투자하는 사람은 엄청 대단해 보이고 뭐 분양권 투자하는 사람은 뭐 쉬워 보이고 구축 아파트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이건 분석할 게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 드세요? 아니면 이제 구축 아파트 공부하고 나서 분양권 하고 나서 재개발 재건축 순으로 이렇게 뭔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하이 클래스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것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일단 보고 있어요. 어차피 재개발은 허물어서 아파트가 되는 것이고 아파트 되기 직전에 분양권이 있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입주하면 구축 아파트가 되는 것이니 사실은 우리가 어린아이를 공부할 것이냐 학생을 공부할 것이냐 노인을 공부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건데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인간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겠죠. 인간의 뭐 인성, 인간의 성격, 인간의 어떤 삶, 뭐 인간의 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뭐 공부할 텐데 저 단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구축 아파트 이런 친구들은 하나같이 같은 흐름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최근 수도권에 뭐 4, 5년 동안 대상승을 지금 했는데요. 뭐 재개발은 내리고 분양권은 오르고 뭐 구축 아파트는 제자리고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죠. 한 놈 오르면 딴 놈 오르는 거고 옆에 오르면 얘도 오르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상승장에는 다 오르는 것이다. 하락장에는 다 내린다. 다 내린다. 간혹 가다가 버티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입지가 워낙 좋아서 그냥 버틴다는 거지. 그게 꼭 뭐 재건축이라서 버티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것들 중에서 뭘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정할 필요도 없어. 할 수만 있다면 다 보면 좋은 거죠. 또 나가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바라다 볼 때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 수익률에 있어서 조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입지와 실투금이었어요. 입지와 실투금, 실제 투자금. 이게 시기별로 어떨 때는요, 이게 전세가율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이게, 구축 아파트가 투자 금액이 정말 작아지는 시기가 있고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막 팡 올라가 버리고, 근데 그때 이제 막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으면 차라리 야, 그 돈이면 그냥 분양권을 그냥 피 조금 줘가지고 한 10% 계약금 내고 하는 게 유사한 입지라고 하면 돈이 작게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또 분양권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경우는 또 재건축 좀 피가 좀 적게 붙거나 뭐 재개발 이런 지역에다가 뭐 묻어놨을 때 그리고 재개발 내에서도 단계별로 조금 이제 이주비 대출 같은 거 실행될 때 그럴 때는 투자금이 또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조금씩 어떻게 조율하느냐 그리고 이 종목들을 그때그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이용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이슈가 없는 녀석들은 고만고만하게 이제 수익을 얻는 거고요. 좀 이슈가 있거나 좀 돈이 많이 묶여야 되거나 아니면 남들이 좀 들어오기 힘들거나 아니면 뭐 중도금 대출이 안 되거나 돈을 좀 많이 넣어야 되거나
뭐 그것도 아니면 좀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있거나 또는 분양권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입주장이 되면 또 전세가가 좀 낮아가지고 돈을 많이 밀어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을 때는 항상 그에 따른 리턴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것들만 좀 참고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를 알면 시너지는 나요. 분명히 나요. 시너지가 나니까 꼭 하나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다른 곳을 공부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을 텐데 뭐 한두 번 운이 좋아서 벌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돈을 벌려면 분명히 나만의 인사이트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인사이트가 어떤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느냐? 뭐 재개발에 대한 어떤 법률 지식, 뭐 아니면 아파트에 대한 뭐 어떤 정보, 기본 지식들, 그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동산에 있어서 일단 불균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좀 꼭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이 불균형에서 이 불균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첫 번째는 저는 사람이라고 봐요. 사실은 이 사람도 수요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만약에 도시에 대한 이해는 빠삭한데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저기 한남동 유엔빌리지 갔더니 버스가 안 서. 야, 이거 어떡하지? 불편해서 어떻게 살지? 대치동에 갔더니 아우 너무 막 허름해. 이거 어떻게 살지? 그냥 차라리 좀 옆에 있는 그냥 저기 뭐 하남 신도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학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끼리끼리 뭉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를 이제 험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본인의 삶에서 너무 중요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게 비중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좀 높아지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게 되면 부동산 투자도 잘 될 것이다 라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에 대한 것들은 이제 지역 공부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사람에 대한 이해, 도시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결국은 그게 지혜가 될 것이에요. 그 지혜를 바탕으로 불균형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균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원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돈도 벌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과 도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좀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좀 그렇긴 한데요.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지 않나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상가는요, 사람도 중요하긴 한데 어떤 상권에서 어떤 목을 잡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걸 운영해서 매출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가는 결국은 이거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상가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재미난 건 주택은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살지만 상가는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 손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객체가 얘는 하나고 얘는 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완전 구조도 완전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투자의 경우는 얘는 쓰임새의 문제예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토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그게 극대화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토지 중에서도 뭐 허업을 판 그런 토지들 말고 정말 이제 이슈가 되는 막 예를 들면 지금 뭐 과천에 이제 뭐 아이유가 샀다고 하는 그런 토지들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얘는 사실 토지 공부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사전 고급 정보가 그냥 필요한 영역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국토부 쪽에 뭐 인맥이 없거나 정치인 쪽에 인맥이 없다면 그냥 이거는 그냥 포기했으면 좋겠어. 내가 봤을 때. 얘는 그냥 대중이 그냥 이렇게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대중적이고 이거는 누가 임의로 어떤 특정 지역을 이렇게 막 갑자기 잘 되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쓱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개발되는 토지 같은 경우는 그냥 점화 딱 찍는 순간 그냥 바로 천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보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버린다. 그 외 토지들은 사실은 진짜 인플레이션 정도밖에 안 오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경매는 어때요? 경매는 사실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얘는 그냥 매입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얘는 어떤 권리를 어떻게 해결을 해서 어떻게 싸게 낙찰받을 것인가.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재미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를 팔 때, 3억에 딱 내놓으면 누가 와가지고, 3억에서 1,000만 원만 깎아주시면 제가 살게요. 이렇게 일반 매매로 보통 사람들이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3억에 내놓지도 않지만, 이미 그 감정 그쪽에서 예를 들면 뭐 지금 부동산 뭐 124나 되게 큰 부동산 사이트에서 이 주택을 이 인공지능으로 나름 그 감정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은 대략 3억이야. 3억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집주인한테 정보를 보여주고 집주인이 3억에 내놓으면 그때부터 나는 이 집을 3억 1,000에 살게요. 3억 2천에 살게요. 이렇게 달라붙어서 가장 높은 가격에 사면 그 사람이 이제 집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약간 조금 다르죠. 다른데. 그럼 미국에 가서는 경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높은 가격으로 싸가지고 내가 이걸 갖고 올 것인가. 그럼 그 툴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부동산을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약간씩 돈을 버는 경우는 있겠지만, 걔는 곁다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할 때는 무엇이 뼈대 역할을 하고 무엇은 곁다리 역할을 하는가를 잘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런 거예요. 아파트 공부를 하면 사람과 도시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잘 알면 다른 곳에 주택을 투자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게 접목되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딱 가자마자 여기는 국제학교가 7개나 있네. 여기는 학구열이 되게 좋은 곳이네. 이제 이렇게 막 접근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리고 불균형에 의해서 아파트는 시세 차익도 조금 타이밍만 잘 잡으면 생각보다는 큰 폭으로 오르는 녀석이에요. 다른 종목들보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부동산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분들, 초보자분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장기적으로도 아마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파트 투자를 통해서 사람과 도시를 잘 이해한 사람들은 상가 투자든 그 어떤 투자로 전환함에 있어서도 그게 다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입지조사가 다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꼭 아파트부터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분명히 변칙도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계좌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경쟁이 좀 덜할 수도 있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저한테 가끔씩 이제 뭐 메일이 와서 경매부터 하려고 하는데 하면 안 되나요? 왜 안 되겠어요? 해도 되죠, 당연히. 다만 이제 그게 메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토지 투자를 해야 우리 과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때처럼 뭐 이제 나중에 뭐 10배, 100배도 오르고 하는데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파트는 얼마 안 오르잖아요. 이제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레버리지가 되기 때문에 전세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 투자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0배 오른 것이나 만약에 뭐 전세가율이 80%인 거를 투자했는데 뭐 2배가 올랐을 때 그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거의 없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제가 과거 때 여러 종목을 놓고 고민했던 것들을 좀 풀어보고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관점들을 조금 녹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오늘 미니특강 어땠나요? 근데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독하기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구독하기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이 정도로 하고요.